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42강은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강의 내용의 그 차례를 먼저 보자면은 우리 인생의 고통이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이다. 자, 이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만은 특별히 킬링필드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비극 중의 비극의 그런 이야기하고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생의 비극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 충족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욕망이든지 충족이 되면은 즉시 새로운 욕망이 일어나고 어떤 고통도 벗어나면은 새로운 불행이 찾아온다. 성 문제가 됐건 돈이 됐건 명예나 권력이 됐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은 그대로 만족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를 못하지요. 또 새로운 욕망을, 새로운 욕심을 계속 내는 겁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통이 이 선을 넘으면, 이 산을 넘으면은 괜찮거니 이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살지만은 그 고통을 벗어나면은 또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고통이야말로 삶의 본 모습이고 실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쾌락이나 행복은 그 고통이 제거됐을 때 잠깐 찾아오는 소극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고통의 부재에 지나지 않는다. 고통이 잠깐 멈췄을 때 잠깐 찾아오는 것이 쾌락이나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 인생은 고통이고 이 세계는 최악의 곳이다. 절규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한 것이면 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그거 잃고 나서야 가치를 실감한다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경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늘 맞고 살고 소수의 사람들은 권태라고 하는 이 채찍을 맞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죠. 인생은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고통이 끝나면 권태가 오고 권태가 끝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박자, 네 박자가 아니고 두 박자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간의 우리가 생활을 보면 6일간은 열심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요일에 7일째는 쉬긴 쉬는데 이제 권태로워요. 뭐 요즘에는 5일 근무제가 돼서 그걸 적용해 보면은 5일 동안 열심히 고통을 받습니다. 이틀은 또 할 일이 없어서 늘 크게 또 괴롭죠. 자, 이렇게 보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고 마지막에는 누구나 혼자일 수밖에 없다. 고통받고 권태로워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먼 바다 바라보면서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전쟁의 역사였다는 거죠. 다툼과 전쟁과 학살과 약육강식, 전쟁과 어, 학살. 그래서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를 할지라도 행복의 표현은 서툴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에 이 지옥의 소재가 풍부한 반면에 천국의 자료는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작가도 주인공이 열심히 그 고통받는 장면, 한 99%를 그런 장면으로 채우고 마지막에 행복을 누릴 때쯤 되면은 그게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재빨리 막을 내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는 무시무시하죠. 외과 수술실, 감옥, 고문실, 법정, 전쟁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고 수지가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 억제되고 있는 넘어짐이에요.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오른발 내딛고 또 넘어지려고 하면 왼발 내딛고 이와 같은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이. 죽으려고 하면은 그걸 극복해요. 또 죽으려고 하면은 극복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 방법을 강구하지만 결국에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가 달려가는 그 목표는 결국 죽음이지 않느냐. 숨을 몰아쉬면서 끝내 도달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 가면은 그 킬링필드라고 그랬죠. 킬링필드. 예, 해골입니다. 해골. 또 베를린에 가면은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했던 그 홀로코스트 기념비가 있어요. 이 관처럼 생긴 2,711개의 회색 콘크리트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데요. 높이만 다르고 폭과 길이는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2014년에 방문했던 그때 그 장면입니다만은 이 쪽과 길이는 같아요. 근데 높이만 다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 말하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학살 장면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당했지만 당하는 사람 개인마다는 그 고통의 정도가 다 다르다고 하나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킬링필드는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에 론놀입니다. 론놀 정권을 몰아낸 폴포트의 크메르루주가 자행한 대학살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들을 묻어놓은 집단 매장지를 킬링필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이러한 장소가 2만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해골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잔인하게 말하자면 이 망치로 때려 죽이는 총알 대신에 여기는 그 어린 아이들을 이 나무에 맺히는 이 참 끔찍한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것은 붉은 크메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이제 이 폴포트라고 하는 이 악마 같은 인간인데요. 캄푸치아 공산당의 무장 군사 조직입니다. 무장 군사 조직. 그래서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농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이 지배한 북베트남의 지원으로 이 붉은 크메르루즈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공산주의 이념을 이제 인민 전체에 강요하면서 거기에 좀 어긋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잡아 죽이는 집단 학살하는 그래서 킬링필드를 일으킨 주동 세력 그 단체가 바로 크메르루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앳된 소녀들이 이렇게 다 가담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업인, 유학생, 부유층, 구 정권의 관계자까지 심지어는 크메르루즈 안에 있는 친월남파
남베트남까지도 반동 분자로 몰아서 학살을 했는데 사망자 숫자가 138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는 이제 크메르루즈에 의한 사망자도 있지만은 병이 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한 사람. 그래서 이 전체 800만 인구 가운데서 170만에서 250만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그래서 이후에 이 캄보디아죠. 캄보디아 인구가 4분의 1, 약 25%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9년 이 베트남의 침공으로 이 민주 캄푸치아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베트남이고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의한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인데요. 원래 이 홀로코스트란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신에게 동물, 홀로스, 태워서 코스트,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제물로 바치는 걸 의미했어요. 자, 그래서 1944년 5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죠. 이 사호실로 위장된 가스실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태워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유대인을 위시로 해서 슬라브족이나 집시나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들을 약 1,800명,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했는데 이 가운데서 유대인이 600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당시 유럽에 살던 전체 유대인의 90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큰 숫자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폴란드 동부에서 유대인 여성이 청년들과 이 소년들에게 아마 옷을 찢고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울부짖으면서 쫓기는 비참한 장면이고 여기는 유대 이제 어린아이다라고 부모하고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분류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잘 알려져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폴란드 땅이었죠. 독일하고 접한 폴란드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스실을 만들고 사람들을 학살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약 4만 개의 시설이 집단 수용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그 수용소의 그 외부 장면이고 여기는 그 샤워실로 위장된 가스실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 생체 실험인데요. 이 히틀러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으나 인간은 아니다. 참 기가 막힐 얘기죠. 그래서 이 생체 실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압력 방에 넣거나 얼음방에 집어넣거나 또 약을 임상 실험하고 예를 들면 아이들의 눈에 염색약을 주사해서 눈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잔인한 이 생체 실험에서 살아남으면은 즉시 죽은 뒤에 해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참 잔인하고 비참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쇼펜하우의 염세주의도 나왔지 않은가 싶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비관주의하고 염세주의를 이렇게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굳이 그 차이를 찾아보자면은, 비관주의는 해도 안 될 걸, 어떤 부분적 대상이, 일시적인 대상이 한정이 됩니다. 반면에 염세주의는 할 필요도 없어. 이 세계 전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염세주의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했다. 이런 표현은 가능해요. 뭐 수능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했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이 세상을 염세해서 자살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 예로 이제 쇼펜하우는 염세주의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인은 실제로 자살하지 않았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또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비관주의, 패시미즘, 옵티미즘.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흔히 잘 드는 예가 있습니다. 자, 한 쟁반에 콩을 먹는데, 비관주의는 나쁜 것을 먼저 먹어요. 가장 나쁜 콩, 그 다음에 나쁜 콩, 다음으로 나쁜 콩.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콩은 마지막으로 나쁜 콩이 되겠죠. 낙관주의자들은 가장 좋은 콩을 먼저 먹고 그 다음으로 좋은 콩.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가장 나쁜 콩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좋은 콩.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정반에 이 콩을 먹었을 때 비관주의자는 나쁜 콩만 먹은 셈이 되고 낙관주의자는 좋은 콩만 먹은 셈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간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시각으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또 비건은 잘 드는 예로 포도주가 절반이 남았을 때 비건주의자는 절반밖에 남지 않았구나. 반면에 낙관주의자는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 낙관주의자들은 경이롭고 조화로운 풍경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름다운 장면만 봐요. 비관주의자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생존 경쟁의 극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둘 다 필요하죠.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보다 둘 다를 보는 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인간이 땅 위에서의 삶에만 안주했더라면 비행기는 발명되지 않았을 거다. 날고 싶다는 소망을 어떤 낙관론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추락을 비관적으로 어떤 사고를 대비하지 않았으면은 이 낙하산도 발명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낙관주의도 필요하지만 비관주의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낙관주의자다, 비관주의자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한 인간에게서도 이 두 가지가 교차해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의 향후, 이 앞으로 경제적 성장에는 낙관주의적으로 보다가도 자기 자신의 경제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놓고 비관주의자다,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함부로 일반화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낙관주의자와 이 비관주의자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대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낙관주의자는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 덕분이다. 항상 있는 일이고 내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비관주의자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남의 덕분이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시답지 않은 일로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나쁜 일을 닥쳤을 때도 낙관주의자는 그래, 그 사람 탓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볍게 넘기는 데 비해서 비관주의자들은 이건 내 탓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야. 얼마나 이게 내게 중요한 일인데 하면서 계속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책, 낙관주의자를 쓴 책, 여기는 비관주의자를 쓴 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학습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학생은 비관적인 학생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 수준도 높을 뿐더러 어떤 역경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더 오래 견딘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관주의적인 학생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공포를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면서.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잘 대처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비관주의는 동아시아 문화권, 특히 이렇게 중국 이런 데서 강한 반면에 낙관주의는 북미, 유럽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쇼펜하우로 돌아와서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먼저 심리적인 해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잠정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은 학문이나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잠시나마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머리가 몸에서 뻗어나 있거든요. 이렇게 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은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재들의 예술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천재 화가, 여기는 모차르트 천재 음악가, 피카소라고 하는 천재 화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순간에 불과하고 영속적인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윤리적 해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지 부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쇼펜하우어에 하면은 우리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발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요. 그렇다면 그 의지 자체를 억제하거나 소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면 항상 열반의 경지, 열반이라면 니르바나, 말하자면 욕망의 불꽃을 끈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자기 희생.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는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속적으로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은 고통이야말로 삶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 끔찍한 킬링필드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비관주의와 염세주의, 또 비관주의와 낙관주의 구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드리자면, 쇼펜하우어는 프로이센 출신의 민간 철학자로서 어머니와의 아주 심한 불화를 겪었고, 인간이나 세계가 맹목적 의지의 충동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종족 보존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또 오늘 공부한 내용이죠. 고통이야말로 삶의 본 모습이고 쾌락이나 행복은 잠깐 찾아오는 것이다. 자, 쇼펜하우어 철학은 유럽 사상계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또 인품도 특이했고요.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낯선 인도 철학, 특히 불교 철학에 심취했었죠.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그 인간 의식의 심축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철학에 제공했고, 특히 무의식에 관한 철학과 심리학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